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유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상 전문가 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켜주는 보험 전문가 그리고 보상 전문가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은 유대현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운전자 보험인데요. 앵커님, 운전자 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할까요? 의무보험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만 준비했다면 이제는 운전자 보험까지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인데요. 앵커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뭔지 아실까요? 구체적인 차이점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짧게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이 나를 위한 보험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앵커님처럼 이제 그냥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또는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의무로 반드시 가입해야 되지만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셔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금전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되는 필수 보험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실 많으신데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자동차 종합보험은요, 민사적 책임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민사적 책임을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주 이상 중상해를 입히시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된다면 민사적 합의도 보셔야 하고 형사적 합의도 추가로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모든 리스크를 다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12대 중과실 사고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표에 보시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보도 침범 및 횡단 위반,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등 보시는 것처럼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을 못 받고요. 운전자 보험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12가지 사고 모두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사고가 있는데요. 약관을 보시면 우리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건 보험 처리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피보험자가 또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면
이 또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되나 보험회사에서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앵커님, 우리가 자주 지나가지만 사고 나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은 잘 모르겠고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 하면 스쿨존이 좀 대표적이잖아요. 네. 뭐 아닌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많은 고객님들이 네. 앵커님처럼 스쿨존만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12대 중과실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요즘 카페에 가실 때요. 드라이브스루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진입할 때 그냥 카페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디를 통과하죠, 앵커님? 사진에서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고 보도를 자연스럽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네. 가장 많이 가는 곳 같은데요. 어디인가요, 앵커님? 주유소 같은데요. 네, 네.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진입할 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요? 주유소 들어갈 때도 보통 인도를 통과를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유소를 진입하는 입구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잠깐 방심해서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로 형사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12대 중과실 사고에 노출될 위험 이런 게 좀 있는 거네요. 네. 우리도 모르게 인도를 많이 침범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성격이 좀 급하시다 보니 천천히 진입하기보단 빠르게 맞아요.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앵커님은 운전자 보험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언제쯤 준비 가입하셨나요? 저는 2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2년이요? 네. 네, 지금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2년이 넘었다고 하시면 새롭게 다시 요즘 나오는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년 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보통 제 고객분들께 운전자 보험은 1년에 한 번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시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뀔 때마다 매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님, 이 표에 보시면 많은 변화들이 있죠? 네,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네요. 네. 그중 제가 중요하게 크게 변한 몇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9월 이전 가입자는 합의금 같은 경우는 내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앵커님, 그러면 만약 합의금을 1억 이상 고액을 요청했을 때 네, 1억이란 고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기 힘든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현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네. 현금이 없을 경우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합의를 본 후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나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다들 아시는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민식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으로 개정되면서 합의금의 한도가 많이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죠. 2023년 2월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왜 전문가님께서 매년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요? 네, 예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 우리가 이런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네.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글쎄요. 재판이나 조사는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네, 초기 조사, 네.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조사를 받는 것보단 변호사와 함께 대동해서 조사를 받는 게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2023년 2월 이전 가입자는 경찰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부터는 경찰서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근 2023년 2월 이후 상품으로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매년 법과 운전자 보험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재가입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앵커님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앵커님도 새로 준비하셔야겠죠? 네, 저도 2년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바꿔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하는 거고 그 대비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현재 최신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혹여 이런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고가 날까? 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인기 많은 드라마가 보통 의학 드라마예요. 그 메디컬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가 많습니다. 과연 그 사고들이 드라마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고들일까요? 그리고 그 사고가 과연 나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사고가 안 나면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이지만 혹여 이런 사고가 났다면 최대한 내 자산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탄탄하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중요 담보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비를 볼 때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을 가입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고를 내면 국가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네, 그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벌금 담보, 그리고 민식이법이 추가되면서 스쿨존 사고 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 담보 3천만 원으로, 또 국가 기물 파손 시에는 대물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물 벌금 500만 원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형사 처벌이 되면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 이상 꼭 가입하시고 경찰 조사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또 6주 미만 사고도 합의를 볼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 6주 미만 1천만 원 이렇게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기본으로 준비하신다면 월 보험료는 1만 원대 부담 없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10,000원대요.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제가 고객분들 네. 많은 분들을 이제 보장 분석을 해보면 운전자 보험을 영업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만 원에서 5만 원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 보험에 상해 담보를 포함해서 가입하신 고객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 앵커님. 운전자 보험은 운전할 때 보장 받으려고 가입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해로 다치거나 이런 거는 운전자 보험에 넣는 게 맞을까요? 종합보험에 넣는 게 맞을까요? 종합보험에 넣는 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상해를 넣게 되면 나중에 상해 보험을 매번 다시 가입하셔야 하고, 또 사고가 나거나 나이가 들수록
가입 금액을 감액해서 가입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가입 제한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상해담보는 비갱신 종합보험 상품에 넣으시고 운전자 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할 때 필요한 보장만 넣으셔서 가입하시면은 1만 원대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만 원짜리가 이 운전자 보험이요. 운전하는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한테도 우리가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 고객분께서 횡단보도 보행 중에 차에 받치셔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앵커님 이럴 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일까요? 아닐까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그때 사건이요. 이제 제 고객분이 경비를 끝내시고 마치시고 퇴근하시는 길이셨는데 새벽에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셨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이제 사망 사고처럼 큰 사고는 아니셨지만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고객분은 그래도 좀 크게 다치셨고 꼬리뼈 골절로 한 달 이상을 병원에서 엎드려 계셔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이렇게 또 똑바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계셨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고객분이 물을 안 드시길래 왜 안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물을 마시면은 화장실을 가야 해서 마시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정말 보기에 제가 좀 안타까워 보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해서 가해자 측에 제가 전화 통화를 했고요. 이제 상대방이랑 통화하던 중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지 여쭈어봤지만 그분은 아쉽게도 이 필수 보험인 운전자 보험을 이 보험의 필요성을 몰라서 준비하지 않으셨고 내가 이런 사고가 날 줄 몰랐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또 사정 하시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고객분께서도 이제 같은 연배시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말 착하시죠. 네. 네,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지 않고 좋게 합의 보자라고 하셔서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냥 병원비 정도만 받고 합의를 봤지만 보험 전문가로서 제가 보기에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운전하는 나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를 준 남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또 상대방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꼭 운전자 보험을 최신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대현 전문가님과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나연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칭찬할 보험은 간병인 보험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험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법을 써도 피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보험들을 튼튼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은 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어 더더욱 간병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간병 파산이란 말은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한다는 말이고 간병 지옥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요즘 간병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나는 절대 안 아파. 네. 난 평생 간병해줄 사람이 있어. 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병인 쓰면 돼. 난 돈이 너무 많아서 간병인 쓰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병인을 준비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이유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간병인을 정말 다들 쓰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3가지 이유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병인을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가족 안에서 간병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들 간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아버님, 어머님 세대인 5, 60대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아파서 간병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일단 남녀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부모님에는 주로 이제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살림을 돌보셔서 가족 간병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랬음에도 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간혹 형제들끼리 형이 모셔라, 누나가 모셔라 하며 다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 80년대생들 저 포함 형제가 3명 정도면 충분히 많은 편이고 그쵸. 각자의 직장이 있기에 부모님 간병을 직접 하기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지금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자녀들은 취직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경우나 결혼 등의 이유로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가 더욱 굉장히 많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포함 제 친구들만 해도 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간병인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더러 상담을 하다가 보면 실손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손보험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러한 간병인 사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간병인을 쓰실 때는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간병인에게 지급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한 달간 간병을 받게 된다면 36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간병비로 나가게 되는데 이는 웬만한 회사원의 월급보다 큽니다. 그렇죠. 네. 회사원 월급보다 많고 보통 간병인에 필요한 시기는 노년인데 자녀분들이 결혼한다고 돈도 주시고 은퇴도 하셨는데 매달 이런 큰 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매달 자녀분들이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상담을 했던 선생님이 계신데 좋은 주택에 사시고 은퇴 준비도 잘 해놓으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남편분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간병을 1년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 금액이 벌써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그쵸. 걱정하시는 모습에 저도 같이 막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내 남편은 내가 돌봐야지 하며 본인이 직접 간병을 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분들은 어디에 계신데요? 라고 여쭤보니 다들 서울이나 타 지역에 많이 가 계셨고 이 힘든 일을 자녀에게는 더더욱 시키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병이란 것이 참 마음과 같지 않게 고통으로 많이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이 선생님은 간병인을 아직도 쓰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간병을 사용해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1년에 3천만 원씩 이게 2년, 3년, 6천만 원, 9천만 원씩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간병 비용으로만 1년에 3천만 원씩 나가고 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게 네. 그게 저는 정말 무서운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세 번째 이유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젊은 친구들의 간병이 불러오는 재앙입니다. 만약 한참 취업을 준비하거나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기에 부모님의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지쳐갈 것이며 한참 돈을 벌어야 할 시기라면 그 시기에 간병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어야 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 1년만 대학을 재수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1년이 뒤처졌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한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간병으로 그런 시기를 모두 놓쳐버린다면 두고두고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청년 간병에 관한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살 때부터 약 4년간 학교 휴학하고 아버지 간병만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말로 표현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대략 4년간 수십억이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로 날아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수백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했던 거지 무언가를 바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처럼 무책임하게 처자식을 길바닥에 남겨놓고 병실에 누워있다가 죽진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네, 좀 감정이입이 좀 되네요. 네. 네, 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또한 제가 한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을 간병하다 보면 물론 제 마음은 부모님을 계속해서 간병하고 싶겠지만 네.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는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도 준비해주신 사례를 보면서 나이를 들면서 이렇게 아프게 되면 또 가족들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잘 준비를 해야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또 이 간병인 보험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간병인 보험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는데요.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을 보시면 본인이 직접 간병을 구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요청할 시에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주게 됩니다. 장점은 보험회사에 요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병원, 요양병원 구분 없이 간병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간병인의 인건비 걱정에도 금전적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단기간 입원을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48시간 안에 보내주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 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갱신 상품으로밖에 준비를 할 수 없고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뭐 10년까지 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고용한 후에 간병인에게 들어간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가입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장점은 갱신, 비갱신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내가 직접 원하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간병인 인건비 상승 시 자신이 받을 보험금보다 간병인을 구하는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요양병원은 회사마다 2만 원에서 3만 원 비교적 적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 체증형 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반 체증형과 완납 후 2배 체증형이 있습니다. 우선 간병인 사용 일당 일반 체증형의 보험 보장 기간은 5년마다 가입 금액의 10%씩 체증이 되는 보험이고 완납 후 이 2배 체증형은 납입 기간 동안 보장 금액이 동일하다가 완납 후에 2배로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병인 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아나운서님이라면 어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아직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리고 간병 상태가 되기까지는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배 체증형으로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부모님 거를 준비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10% 체증형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나운서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30, 40대 분들은 완납 후에 2배 체증형을 당연히 추천드리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60대 이상부터는 5년마다 10%씩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일반 체증형을 선택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치매나 뇌질환 등이 있어 요양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요양병원까지도 간병인이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 일당을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또 오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가끔 병원을 지나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 운영이라든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실시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조금 덜고 병원 입장에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병동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 24시간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전문 인력이 간병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편함 해소이고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간병료 절감에 효과가 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환자들의 대상으로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배뇨, 배변 등을 보호자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도 많이 들지 않는데 장점이 정말 많은 서비스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장점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장점이 되게 많지만 네. 가장 크게 해결되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 도저히 일 때문에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간병인에게 코로나 검사 비용이나 점심값 하루 일당 15만 원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금액들을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2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꼽자면 24시간 전문 간호 인력이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배뇨를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도와주시고 체위 변경도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저희의 시간을 쓰지 않아도 이제 간병인께서 다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정말 많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런데 단점이 없는 건 또 없잖아요. 단점이나 주의할 만한 사항은 없을까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통합병원 병동은 1인 간병이 아니라서 1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 예를 들어 치매 환자, 선망 환자,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는 통합병동 입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일반 병동에 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비교적 많지 않아서 이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용하실 수만 있다면 이용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장염이 되게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병원은 특실 빼고는 모두 병실이 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자주 오셔서 수액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많이 신경 써주셨고 혼자 머리를 못 감는 환자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머리도 감겨주시는데 저는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머리도 그러면은 감겨주셨나요? 저는 장염이라 제가 직접 감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된 인터뷰에서도 우리 부모님도 입원을 하게 된다면 꼭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모든 병원에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병원에서는 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일반 분들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 찾기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지역을 선택하셔서 해당되는 병원에 전화를 해 병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병원 측에 확인을 하시고 오늘 제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험과 간병인 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24시간 의료 서비스,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인한 간병비 절감 등 장점이 정말 많지만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치매, 선망 환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간병인 보험을 통해서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연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조인성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그와 밀접한 보험인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리고 치매보험까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 질환, 노인성 질병 등을 앓고 있는 분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이 해당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간병에 대한 문제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과거의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그리고 1인 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가족에게 간병과 같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재가, 시설급여 등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마련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데요.
노후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혜택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도록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시설급여에서 받는 내용과 보장받는 내용과 개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노후 대책인 여러 보험에 대해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보험은 어떤 식으로, 이 제도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이 먼저이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급 판정이고요.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하고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등급 판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범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의 신청 절차와 순서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신청 절차와 순서로 첫 번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두 번째,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세 번째로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이용계획서 송부, 네 번째,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제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면 장기요양 인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절차와 순서고요. 신청 방법 및 서류까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으로는 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그리고 앱 더 건강보험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첫 번째 장기요양 신청서, 두 번째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신 후에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들을 조사하게 되며 신체와 정신 기능 상태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점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6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다양한 등급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급여 종류도 좀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뉘어질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사실상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고 그 우리가 아는 보험회사에서도 장기요양 등급 진단비 그리고 치매보험 등등, 치매 진단비 등등 인지지원 등급에서는 사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가 있으며 재가급여란 장기요양 등급 3등급, 4등급, 그리고 5등급으로 판정 시 집으로 직접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돌봄, 일상 가사활동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재가급여 서비스는 복지용구 구매, 그리고 단기 보호, 그리고 주야간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일상 가사를 대리해 줄 수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시설급여란 장기요양 등급으로 1, 2등급 판정을 받고 노인 공동생활가정 또는 노인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포함하고 있고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분들이 수급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 의료기관과 분류되는 요양원 그리고 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양로원은 제외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급여 종류로는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좀 예시를 들어주실까요? 네,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장기 요양 등급과 밀접한 보험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치매보험의 예시 플랜을 통해서 보장 조건, 그리고 보험 금액은 나오진 않지만 가입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받는지 이런 예시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와 비슷한 장기 요양 등급 진단비, 장기 요양 등급 진단 시에 받는 생활 자금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금을 가입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치매 진단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조금 자료가 지금 사진이 조금 이상하셨는데 네, 제가 그냥 말로 말씀해 설명을 주시죠. 해드릴게요. 네네. 자, 치매 진단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CDR 척도 1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면요. 경도 치매 진단비에서 지급이 되고요. CDR 척도 3점을 받게 되면 중증 치매 진단비, 치매 간병 자금이 지급이 됩니다. 사실상 중증 치매는 저기 나와 있다시피 그 증상이 매우 심하고 외견상으로도 보여지며 중증 치매 진단비는 사실상 받는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치매보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 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장기 요양 진단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장기 요양 등급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장기 요양 진단비 가입 금액 1,0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가입되어 있으신 금액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담보는 장기 요양 진단비라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이 구성할 수 있는 담보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생활 자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 담보가 또 따로 나와 있게 되고요. 오. 네, 다음 자료로 밑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입 플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경도 치매 진단 시 가입 금액 500만 원 가입하셨고요. 중증 치매 진단 시 500만 원, 그리고 생활 자금이 따로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장기 요양 등급의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은 후에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 매월 70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는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케어 센터는 사실 노인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0만 원 지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플랜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서는 매월 7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70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월 한도액은 지금 자료 화면 조금 보여주시면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한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5등급은 예를 들어서 106만 8,500원이고요. 1등급은 167만 원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5%고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아까 앞전에는 말씀드렸지만 표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그리고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까지 재가급여에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밑에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실 경우 월 한도액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내시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앞전에 70만 원씩 가입했던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70만 원씩 가입하셨을 경우에 재가급여를 어떻게 받는 건지 이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가급여 내용의 예시이고요. 5월에 성인용 보행기 1개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 1개를 구매하시고 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오셨고요. 본인 부담금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로 75,795원을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분이 앞전에 70만 원을 가입하셨을 경우에 가입 금액인 70만 원을 청구하신 후
70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되고요. 7월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1개 구매하셨으며 5만 1,300원의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15%로 7,695원을 지불하셨습니다. 가입 금액은 70만 원을 청구하신 후 7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8월 달에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금액도 받지 않으셨는데요. 1년에 연간 한도액은 한 달마다 받는 거지 8월 달에 안 했다고 9월 달에 2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험을 가입하시고 뭐 5년 한정, 1년 한정, 10년 한정 확정형으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한 달마다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빈틈이 없이 달마다 꼭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미끄럼 방지, 양말, 매트 등등을 꼭 사용을 하신 다음에 지불하시고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신 다음에 가입 금액만큼 꼭 청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예시가 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재가급여 서비스 이런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장기요양 등급 받기 어렵진 않을까요? 네, 제가 일단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고객님들과 만나 뵙고 이렇게 치매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를 설명을 해드릴 때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판정받는 게 내가 듣기로는 쉽지가 않다더라. 여기 사람들이 6개월 엄청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게 70만 원씩 주는 거면 보험회사에서 쉽게 주겠냐. 이런 의문점들을 정말 저한테 많이 가지고 계셨고 제가 그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누구나 다 가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통계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등급 판정자는 116만 명, 그리고 인정자는 100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려 87.8%나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판정받기가 어려울 생각이라는 걱정은 조금 덜어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통계를 보시면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갑자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판정받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인정률이 80%가 넘는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저한테 의문을 가지셨던 고객님들도 이건 그럼 되게 좋은 보험이겠구나. 그럼 나도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 또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이 그럼 저도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런 예시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합보험이나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어머님이 병력이 많으셔서 이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매보험이나 이런 재가, 시설, 장기요양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하는 종합보험과는 보험회사에 가입할 때 병력을 고지하는 란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유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 쪽 관련된 질환을 앓으셨던 분이 아니거나 고지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유하게 작용했다 한들 그런 부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없는 가입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인성 전문가님께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등급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